네, 반갑습니다. BBTV.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환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최대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 이 환율, 이 교환 비율을 줄여놓은 말인데요. 일단 환율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환율은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www.bb-tv.co.kr 일로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제가 환율이 도대체 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앞으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요, 우측에 보면 메뉴들 카테고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본주의 경제 특강 메뉴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배경 지식 쌓기 환율 1, 2, 3, 4, 5, 6 쭉 나와 있죠. 여기를 통해서 환율이 뭔지 제가 실제 외화를 갖고선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쌓기 환율 1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1편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블로그이긴 한데 글로 안 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이건 또 광고가 나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로화, 그다음에 뭐 엔화, 위안화 모든 이게 거에 대해서 제가 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그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2015년 꼭 좀 7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1일자 그래서 그 신문이거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환율 1부터 6까지 꼭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환율로 돌아가서, 그래서 환율이란 이걸 통해서 이런 게 환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뭐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즉 전망이 어떨 거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을 제가 좀 봤더니 같이 보죠 뭐. 지금 환율이 오늘이 2020년 11월 26일 지금 시각 오전 10시 57분인데요. 달러당 1105원 6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3개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추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 돈, 즉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그런 경우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거나 올라갈까?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원인이라면 어떤 나라가 됐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안 좋아. 어? 예를 들면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어. 막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고 사회가 막 불안해. 그리고 수출도 더럽게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의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 그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의 가격, 금리가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즉 그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나와요. 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바람에 아르헨티나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뭐 7%가 넘어간다. 그리고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뭐 저기 이탈리아 뭐 이런 유럽 국가들에 보면 그 국채 수익률이 7% 8% 급등을 해버렸죠. 이건 거의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통 이 환율,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자본 거래와 상품 거래가 있습니다. 자본 거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본,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 막 쓸어 담어. 그게 자본거래죠. 또는 반대로 다 팔아버려. 그것도 자본거래야. 상품거래는요. 실제 상품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역, 무역이죠, 무역.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이번 분기에 반도체를 뭐 몇십조 원어치를 팔았네. 뭐 이런 게 다 그 상품 거래야. 근데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은 상품 거래도 있지만 물론 당연하죠. 수출이 잘 안 돼. 그럼 수출이 안 되면 달러를 우리가 받는데 수출할 때 수출하고 나서 원화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 대금을 보통 안전자산인 달러로 받는데 달러가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달러가 흔해져.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수출이 너무 안 되고 수입만 많아져. 그럼 뭐야? 수입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달러가 우리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에 의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달러가 희귀해져. 달러가 즉 공급이 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는 떨어지겠죠. 가치가. 이런 상품 거래에 의해서도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실제로는요. 자본거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본거래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돈의 규모와 상품 거래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돈의 그 규모가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 무슨 얘기야? 자본 거래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거래. 예?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달러의 가치가 아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오르려면 자본거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또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뭐 채권 이런 거를 엄청나게 사줘야 돼. 당연하잖아요. 그 우리는 돈 받고 팔았으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일종의 이것도 상품, 물건이다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물건을 걔네가 우리한테 샀으니까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달러로 결제를 해야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막 들어와.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 이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살려면은 달러로는 직접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아니라 통용되는 화폐가 뭡니까? 원화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원화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원화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는다 준다? 수요가 늘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즉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하락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즉 코스피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가끔은 있는데 그거는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할까요?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물론 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은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외국인들이 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디까지 얘기했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은 달러로 직접 살 수가 없으니까 원화로 일단 받고 한번 환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마구마구 사들여. 그럼 주가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 마구마구 올라가겠죠. 덩달아서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도 오른다. 즉 바꿔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자본거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는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개미들이 뭐 이번에 얼마를 순매수했네,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를 순매수했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주가 움직임에.
근데 미미하다. 무조건 외국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서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제가 좀 봤더니 시간 관계상 요 최근 몇 달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달에는요. 1조 7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 순매수. 판 거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죠. 2020년 8월은 그러다가 2조 8,500억 원어치를 순매도. 이거는 이제 산 거보다 판 게 더 많다는 거죠. 이때는 많이 팔았어. 9월 달은요. 8,800억 원어치를 더 많이 팔았어. 산 거보다. 즉 순매도했다. 그러다가 10월 달 들어서는 좀 줄어요. 액수가 3,900억을 역시 순매도했다. 그러다가 이번 달 갑자기 미쳤나봐 이 사람들이. 2020년 11월 달이 되니까요 7조 1,400억 원 어치를 순매수 판 거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야. 7조 1,400억 원어치를. 예? 그래서 코스피가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엔 좀 더 내려갈 듯하다. 당분간은 계속 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너는 도대체 네가 신이냐,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막말을 짓거리느냐 또 이러실까봐 저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제닛 옐런, 우리 미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제닛 옐런 이 아주머니께서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받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취임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상원에서 인준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이 양반이 뭐 어떻길래? 이 양반은 제가 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펼칠 때 제가 비둘기파에 더 가까운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시장 친화적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금리를 지금 어떻게 올려?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미치지 않는 이상은. 예? 코로나 때문에 개 박살이 나고 있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리고 재무장관이야. 이번에는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쓰겠죠. 재정 확대 정책을 쓸 확률이 99.99%다. 바이든과 발을 맞춰서. 그리고 그 누구야, 제롬 파월 미 현재 연준 의장이죠. 이분과 맞춰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재정 정책, 돈을 또 이바이데스내에 풀어댈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게 첫 번째 근거. 돈을 풀어대면 달러가 공급이 갑자기 공급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흔해 터져. 달러 흔해 터져 막 발에 채요.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유동성이다. 두 번째 근거는 이게 좀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최근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20년도 올해 7월달 기준으로요 3,094조 2천억이 우리나라에 풀려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다. 미국을 따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뭐예요? 제롬 파월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죠. 올릴 수가 없어. 올리면 또 기껏 코스피를 외국 자본 다 들어왔는데 다 빠져나가라고 또. 예. 네 번째, 한국과 미국의 재정 정책이다.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돈 많이 풀 겁니다. 지금 재정 확대 정책 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백신 랠리다. 백신이 나왔죠. 화이자 그렇고 뭐 모더나 그렇고. 화이자는 제가 언론을 접해 보니까 다다음 달 1월 달쯤이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접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항상 기대 심리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 1년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쫑이 났구나. 이런 기대감. 예? 그래서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증시 지금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어갔어요. 3만 포인트를. 예?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근거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뭐 방 못 빼. 이번 대선은 사기야, 사기. 그래갖고 재검표 해야 돼. 막 이지랄 떨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내받아 준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실제 재검표를 들어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이제 슬슬 방을 빼려고 정권을 인수하고 있죠. 예. 아직도 여전히 말로는 뭐 나는 불복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로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나름대로 당분간 더 내려갈 거라고 내가 보는 근거 6가지 이겁니다. 제니드 옐런 재무장관 지명, 유동성,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한국과 미국의 재정정책, 백신 랠리,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게 크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더 내려갈 것이다. 왜? 미국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그 유동성을 이빠이데스내 공급, 즉 돈을 이빠이데스내 풀기 위해서 그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한 우리 돈으로 2,600조인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더 풀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옐런도 재무장관에 거기 딱 취임하면 그 민주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소속도 민주당 소속이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비해서는 끝발이 많이 약해졌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달러 예금을 물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앞서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긴 하다. 근데 뭐 두 가지 중 하나 선택을 하세요. 아, 나는 좀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좀 더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완전히 환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내가 달러 예금을 들겠다. 그건 이제 주식 투자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바닥을 잡는 거죠.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좀 뭐 고리타분하다고 하시겠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죠? 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이야. 예. 근데도 아이 싫어.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 나는 달러 예금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떨어져 봤댔자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지금 달러 예금 싸둘 때 사두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달러 예금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율이 떨어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주식시장의 업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딜까요?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죠. 업종 수입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하는 왜 수입을 하려면 그걸 공짜로 들여옵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갖다 주면은 장난해? 장난쳐? 이러고 안 팔죠. 뭐야 그럼 달러를 사다가 달러를 구해다가 즉 환전 달러로 바꿔다가 이거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달러 값이 지금 많이 싸졌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달러당 1달러당 환율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1100? 예, 1105원 60전이야. 지금 보시면 3개월 내내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죠? 아, 물론 뭐 수입 업체가 100% 수입해 갖고 철저하게 내수 시장으로만 돌리겠다. 우리는 수출 안 하고요. 수입만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따봉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정유주 같은 거. 정유주는 수입과 수출을 병행 동시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에서 원유로 선물로다가 원유를 들여와. 달러 주고 원유 사와. 그러면 이거는 수혜를 볼 수 있죠. 왜? 달러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수출을 해. 그거를 또 정제를 해갖고 석유 제품, 즉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이런 걸 만들어갖고 외국으로 또 수출을 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요. 수출할 때는 좀 불리해. 왜? 수출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외국에다가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이 외국에다가 석유 제품을 팔았어. 휘발유, 등유 이런 걸 팔았는데 걔네들이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합니까? 똑같이 달러로 지불하지. 근데 달러가 지금 많이 싸졌단 말이야.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그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그대로 그냥 쟁여놔, 쌓아놔. 두 번째, 원화로 바꾸겠죠. 환전을 하겠죠. 근데 원화로 바꿀 때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환차손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그런 업종, 정유주 같은 그런 업종은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이 별로 뭐 수혜는 크게 볼 일이 없다 별로. 하지만 수입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게 수혜를 본다. 수입 업종들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음식료 업종들이죠. 음식료 업종.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사들이잖아. 근데 뭐 이것도 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곡물 가격이 만약에 폭등을 했다. 그럼 이게 원달러 환율 하락이 또 큰 의미가 없긴 하죠. 아니면은 뭐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항공주는 지금 뭐 개 작살이 나고 있죠, 지금. 예. 외국의 몇몇 그 중소형 항공사들은 이미 파산에 들어갔고 뭐 그렇긴 해. 안 좋은데 그냥 이론상 그렇다고요. 항공주는 뭐야? 왜 환율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이 항공주한테는 좋아? 왜 수혜를 볼 수 있다? 비행기가 뭘로 가요? 기름을 넣어서 기름 떼서 가잖아요. 제트유, 항공유. 그거를 사와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만약에 뭐 대한항공에 그 비행기가 100대가 있다. 100대 전부 다 자기 돈 주고 샀냐? 아니에요. 리스를 한 걸 만약에 리스 쉽게 말하면 빌린단 말이야. 항공기를 빌려다 쓰는데 그러면 빌렸으면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는 사용료를 리스료 그러는데 리스료를 낼 때 원화로 갖다 줘요? 싸대기 맞아 싸대기. 장난해 이 새끼야? 그래갖고 달러로 갖다 줘야 돼. 근데 달러가 지금 많이 싸졌잖아. 그죠? 해운주는 뭐야? 해운주도 마찬가지. 기름, 에? 선박. 선박은 뭘 떼서 가요? 기름 떼서 가죠. 근데 기름 중에서도요, 질이 조금 낮은 안 좋은 벙커 CU를 떼서 갑니다. 벙커 CU. 예? 이거 다 마찬가지야. 기름 사와야 되는데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물론 항공주, 해운주는 지금 많이 업황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HMM 옛날 현대상선 주가 보세요. 얼마 전인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항공주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야, 네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임마. 어?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마. 또 혹시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 틀린다는 건 뭐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도 있다. 어떤 때? 어떤 돌발 변수나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좀 해보는데 지금으로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국의 대선이 야 이거 선거가 알고 봤더니 다 사기고 다 무효야. 다시 선거해야 돼. 재선거. 이러면 미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럴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 그래도 한번 돌발 변수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을 당하는 경우. 야, 만약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을 당하잖아요. 예. 코스피 박살이 날 겁니다. 박살이 나.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당해. 근데 이럴 확률도 지금으로선 별로 없다. 세 번째, 백신 화이자나 이런 데서 그 만든 백신이 아이씨 사람들한테 접종을 해봤더니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두고 봐야 알겠죠. 물론 제가 뭐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물론 한두 명 죽어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한두 명 죽어 갖고 난데 떼죽음을 당해야 이게 돌발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확률도 제가 보기엔 글쎄요. 미국의 FDA가 바보가 아닌데 아무리 뭐 긴급으로 사용 승인을 내준다고 해도 이런 거 다 확인 안 할까요, 걔네가? 예, 그리고 마지막 돌발 변수로 예상할 수 있는 거. 미국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야 버린다. 박살. 지금도 안 좋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안 좋아. 우리나라도 안 좋잖아요. 막 해고당하고 특히 자영업자들 막 곡소리 나고 다 죽어나가잖아요. 안 좋은데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코스피가 왜 2600을 넘어가? 아무리 유동성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다지만 벌써 개박살이 났어야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럴 확률도 낮다. 근데 참고로 실물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언론에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둡시다. 실물 경제가 뭘까요? 실물 경제. 실물 경제라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알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활동 동향이란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지표죠. 눈여겨봐야 돼. 그럼 거기 산업활동 동향에 보면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뭐 민간 소비,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인가 통계청인가 거기서 고용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게 이제 분기마다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 발표를 해댑니다.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뭉뚱그려서 실물 경제라고 하고요. 실물 경제가 안 좋다 그런 거는 뭐예요?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광공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번 분기 반도체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건설기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들이 건설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거예요. 근데 건설기성이 안 좋다, 이건 뭐야?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소비량이 줄었다. 소비량이 줄었다. 돈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실물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죠.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원달러 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나름대로 근거, 그거를 스피드하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제가 이건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방송이다 보니까 말로 떠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 쓰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좀 제약이 따릅니다. 방송은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www.bb-tv.co.kr 일로 들어가시면 제가 운영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이 블로그에 보면 제가 좋은 내용을 많이 여기다 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갖고 글로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메뉴별로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또 좀 정리, 나름대로 날카롭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 두 번째 카테고리 경제신문, 경제신문 중에서도 마지막 카테고리, 마지막 메뉴 자본주의 경제 특강, 이거를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뭔지도 몰라. 야, 너 설명해봐. 자본주의가 뭐야? 그럼 글쎄요 이러고 있고, 그죠? 금리는 자본주의의 기본이죠. 금리가 뭔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갈 생각을 하네. 도통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 이런 거. 그래서 기타 등등 뭐 환율 금리에서 쭉 제가 정리를 지금 22회까지만 써놨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꼭 좀 좀 들어가서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해요.